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과학사 과목을 맡아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하게 될 교양대학 함희진 교수입니다. 여러분께서 수강 신청해 주신 과학사 과목에 대하여 강의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과학사 과목은 교양대학 교양 과목으로서 교양 선택 과목으로서 한 학기 동안 과학사에 대해서 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과학과 역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은 이과 분야이고 역사는 문과 분야입니다. 그래서 문과와 이과가 융합된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강할 수 있고 또 이과적인 인식과 문과적인 인식 두 상이한 이런 분야에 대한 융합적인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한 것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될 과학사에 대한 교과목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목표는 과학과 기술의 변천과 발전 과정을 역사 시기별로 정리해서 세계 역사 속에서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과학과 기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사이언스이고 기술은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이라고 해서 과학이 없이는 기술이 없고 기술이 없이는 과학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주 옛날에는 과학을 하는 사람은 일하지 아니하였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부하지 않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과학자들도 실제로 일을 해야 되고 기술자들도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과학의 역사는 현재 경제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러한 분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또 문해부흥을 거치면서 세계 역사 속에서 과학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역사와 또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역사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이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는 과학이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교육 목표입니다. 그리고 교과목의 소개는 세계 과학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과학사도 있지만은 한국의 과학사보다 세계의 과학사의 흐름과 세계 과학사의 맥을 짚어드리는 이런 관점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과학사가 비록 서양 중심이긴 하지만은 동양에서도 과학이 발전한 과정과 우리나라 전통과학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과학도 인쇄기술이라든지 또는 청동기술이라든지 또는 한글창제라든지 해시계나 물시계 같은 이러한 위대한 전통과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과학도 천문학이라든지 인쇄술이라든지 또 문자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양 과학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세계 과학사를 함께 파악하고 세계 과학사가 서양 중심으로 흘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특별히 독일과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중심으로 과학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할 공부 내용들을 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주차에는 과학사와 과학교육을 소개할 것입니다. 과학의 역사와 과학의 교육 간의 상관관계, 그래서 과학기술의 기원과 과학사의 역사, 그리고 교양 과목으로서의 과학교육, 그리고 교양 과목으로서의 역사교육, 그 가운데 이제 과학과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 정의를 하게 될 것이고, 1주차에는 과목 소개와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의 의미, 그리고 과학교육, 교양 과목으로서의 과학사 이런 부분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2주차가 되면 고대 과학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대 과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며, 고대 과학이 아주 옛날의 내용이긴 하지만은 고대인들은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학이라고 하는 그 맥락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고대 과학의 시작과 고대 과학의 특징을 살펴볼 것입니다. 3주차에는 그리스 과학을 살펴볼 것인데요. 그리스 자연철학의 배경, 특별히 그리스 자연관의 특징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은 1700년 이상을 오랫동안 절대적인 진리로 보편적으로 세계인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과학이 나타나기까지 그리스 과학은 고전적인 과학으로, 절대적인 과학으로, 절대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하지만 중세과학이 들어오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많은 과학적인 지식들이 실제로는 과학 지식이 아니었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리스 과학은 그리스 자연철학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그리스 자연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4주차에는 로마에서 중세까지의 과학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로마의 실용과학, 특별히 상수도라든지 또 로마 건축이라든지 이런 이제 과학들에 대해서 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초기의 우주관이나 중세 초기 과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5주차에는 중세 과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중세 과학이 뒤떨어진 이유, 그리고 르네상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중세 서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제 대학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이 부정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세계관이 흔들리는 이러한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중세과학 가운데 많이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지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혁명적인 과학 지식이었고 혁명적인 시도였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을 허무는 그런 계기가 바로 중세대학교에서 시작되었고 출발했던 것을 우리가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제6주차에는 고대 중국의 전통과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고대 중국 자연관과 신유학,
그리고 경물론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과학은 이제 동양 사회에서는 한자 중심이었던 동양 사회에서는 고대 중국의 전통적인 우주과학이나 전통적인 자연과학 이런 것들이 있었고, 고대 중국의 과학은 이제 서양 과학에 들어오기까지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런 과학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양 과학과 동양 과학의 차이는 뚜렷합니다. 관점이 다르고 이 바라보는 이런 대상이 달랐던 것을 많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주 차에는 중간고사로 중간고사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자, 8주 차에는 교과서 7장에서 고대 인도 과학을 소개할 것이며, 고대 인도의 원자설이나 고대 인도의 우주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고대 인도의 과학은 독특한 과학이었고, 인도의 과학은 서양에 일부 들어오기도 했지만 인도 고유의 과학이었던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9주차에는 교과서 8장의 아랍의 과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아라비아 숫자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숫자, 수치, 수학적인 이런 과학들이 많이 소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의 흡수나 동양 과학과 서양 과학의 차이점, 동양 과학과 서양 과학의 차이점은 이제 중국 과학과 이제 서양의 어떤 그 실용 중심의 과학, 또 동양의 어떤 자연 중심의 과학, 이런 과학의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이 두 동양 과학과 서양 과학의 차이점은 아주 뚜렷하고, 여기에 대한 인식과 개념 파악이 우리가 현대인을 살아가는데, 현대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책은 이제 동양 과학과 서양 과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해당 주차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랍의 과학과 아랍 과학의 역사적인 의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10주차에는 과학혁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과학혁명의 배경과 정의, 산업혁명으로 불려지는 과학혁명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뉴턴의 뉴턴 과학입니다. 또 케플러의 과학이기도 하죠. 그래서 과학혁명의 배경과 정의, 과학혁명의 중요성과 특징 및 해석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의 선구자들, 케플러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근대 역학의 선구자들, 이제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혁명은 지금까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이 이제 자연철학이었음을 밝혀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많은 과학적인 지식 가운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 외에는 모두 다 이제 현대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은 1700년 동안 절대적인 진리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이러한 신적인 이런 과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턴이나 케플러,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한 이런 천문학이나 역학적인 이런 과학의 발달은, 과학의 발전은, 과학의 발명은 감히 과학혁명이라고 불려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코페르니쿠스 혁명으로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11주차에는 교과서의 10장에서 11장인데요. 17세기와 18세기의 과학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과학기구 발달,
현미경이라든지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과학기구의 발달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12주차에는 교과서 12장에서 13장까지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19세기와 20세기의 과학을 배울 것입니다. 이제 뉴턴의 역학은 양자역학의 발달로 인해서 양자역학으로 불려지면서 그 뉴턴 과학이 발달하면서 양자역학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전자공학, 특별히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과학은 이제 기술로 바뀝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란 말이 생겨나게 되었죠. 19세기와 20세기에는 생물학의 혁명, 또 고분자화학의 발달의 시기입니다. 고분자화학은 특별히 플라스틱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식품이랑 의류 분야나 모든 분야에서 이제 플라스틱과 나일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생명과학이 발달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13주차에는 교과서 14장인데요. 21세기의 과학과 현대과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대체에너지 개발이나 환경파악의 문제와 대책, 그리고 식량 문제 해결에 관해서 배우게 됩니다. 대체에너지 문제나 환경파악의 문제, 또 식량 문제는 현대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러한 문제들이고, 이제 과학기술은 이제 과학은 인류의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인류 문명을 긍정적으로 바뀌는 시대에서 이제 21세기에는 이 과학기술이 이제 핵무기나 또 자연 파괴나 또는 이런 이제 도로나 이 토지 개발로 인해서 식량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의 고갈로 인해서 대체 에너지 개발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새로운 산업사회의 위기, 현대 과학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14주차에는 교과서 15장인데요. 한국의 전통과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게 됩니다. 한국 고대과학의 시작과 한국 전통과학의 형성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언급할 예정입니다. 창조적 과학의 전개와 고려의 과학기술, 특별히 고려 대장경이나 이런 그 인쇄술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자주적 과학기술, 한글 장제라든지 또 이제 해시계 물시계의 발명으로 인해서 중국의 시간을 쓰던 조선이 조선 고유의 시간을 쓰게 되는 것, 중국의 한자를 쓰던 조선이 조선 고유의 언어를 갖게 된 것, 이런 것들이 어떤 한국 고대과학, 창조적 과학의 전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기말고사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학사 과목에 대한 수업 제목과 내용에 대해서 주차별로 알려드렸습니다. 각 주차에는 3차 실시, 3학점이기 때문에 3차 실시 진행할 것입니다. 교재는 임경순 님의 과학사의 이해라는 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저자는 임경순 님과 정원 두 분인데요. 다산출판사에서 2015년도에 간행된 서적입니다. 참고서적은 박종범 님의 과학사의 이해, 병설출판사 2016년께 있는데요. 참고서적은 수강생 여러분들이 별도로 살 필요가 없고요. 주교재인 과학사의 이해는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수강하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교재는 강의 교재로는 과학사의 이해, 이 다산출판사 요책입니다.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출석 2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합계 100%로 강의를 평가할 것입니다. 비대면 강의이고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이고 동영상 강의에 대한 그 매 주차에 출석 과제를 여러분이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온라인 강의인 점을 감안하면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100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 1학기에 이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석이 20%이기 때문에 하루 또는 1시간 결석하는 게 결정적으로 학점을 좌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각각 100점 받은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한 문제 틀림으로 인해서 학점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석 1시간, 중간고사 한 문제, 기말고사 한 문제, 중간고사 시험 성적 중에 한 항목, 기말고사 성적 중에 한 항목, 그리고 매 주차마다 실시하는 과제가 몇 페이지를 내라고 그랬는데 그 페이지가 누락되어서 또는 과제 제출 자체가 누락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학점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감안하셔서 학점 취득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만으로 그리고 출석만으로 평가하는 점이 여러분한테 수월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A 플러스 학점을 얻고자 시도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주의할 대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과학사 과목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역사 과목이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은 과학사 과목에서는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과학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이 뉴턴의 과학, 뉴턴의 역학으로 인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이나 중력법칙 이런 것들이 큰 이제 과학 역사의 전환점이 되죠. 그러나 뉴턴의 과학은 태양계 안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하고 태양계 밖에서는 특별히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나 태양계 바깥에 이런 우주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같은 데서는 또 다른 상대적인 어떤 역학 논리들과 역학 법칙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밝혀냄으로 말미암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새로운 과학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역사에서 큐리 부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여성 과학자들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A+ 학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왓슨과 클릭 같은 이런 사람들이 유전자 DNA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현대는 생명과학의 큰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현대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방법에도 유전자 검사법이 사용될 정도로 유전자 과학, 생명과학은 생명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리고 생명과학,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현대 과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도 과학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인물이 됩니다. 아인슈타인보다 더 훌륭한 어떤 새로운 과학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학은 새롭게 이렇게 쓰여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A+ 학점을 받으셔서 여기 나오는 사진의 인물처럼 흡족한 결과를 여러분 모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수강 신청해 주신 과학사를 강의하게 될 담당 교수인 교양대학 함희진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학기 동안 보람차고 또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또 알찬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